안녕하세요. 세상의 보상 보물선입니다. 네, 오늘은 산재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입니다. 근로를 하시다가 재해를 당하시면 많이 다치시면 119 타고 병원으로 가시게 되고, 아니면 회사 직원이나 관리자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골절로 부위가 많이 부은 상태면은 며칠 붓기 좀 빠지면은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재 신청은 그 최초 요양 신청서, 그 요양과 그 급여가 같이 포함되는 신청서입니다. 원무과 가서 신청하셔도 되고,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가셔서 접수해도 되고, 직접 방문해도 되고, 팩스, 우편 다 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 도장 받아야 했죠. 지금은 필요 없고, 그 최초 요양 신청서 요 양식만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공상을 할 것이냐, 산재로 요양을 받을 것이냐는 산재로 치료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 눈치가 보여서 공상으로 했다가 또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상태가 생각보다 심해서 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산재로 다시 처리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그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그것은 이제 산재로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도로 이제 지급을 받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경미한 사고가 나면은 산재로 잘 해주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요것은 회사와 관련이 없고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산재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좀 꺼리는 이유는 산재 보험료가 좀 올라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근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던가, 이래서 공상으로 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굉장히 많이 다친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이럴 때는 산재로 발의가 바로 처리가 되고, 이것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산재가 낮죠. 공상으로 하면은 회사에서 자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거고, 나중에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재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 보상은 관청이 노동부 장관이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이제 출퇴근 중에서도 산재가 포함하게 돼 있었죠. 이것이 그 배경을 예전에 보니까 회사의 통근 버스를 타고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산재가 되는데, 그보다 이제 그 영세한 사업체에서 자기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이제 산재를 받지 못하는, 이렇게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출퇴근 제도 공평하게 산재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때 그 출퇴근 산재 같은 경우는 회사와 집의 경로, 시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승인 받으려면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실무에서 보면은 사실 놀다가 다쳤다는 거는 회사 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업무 수행성, 업무로 인한 기인성, 이런 것이 없어도 산재로 될 수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말을 잘못하면 뭐 산재에서 다 거르기가 뭐 힘들다,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됩니다. 자, 산재에서 보상받는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뭐 직업재활급여 이외에도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요양급여, 또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유족급여를 포함한 그 이상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 말 그대로 요양받는데 소요된 뭐 급여죠. 이거 치료비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네, 급여 항목만이 포함이 되고, 비급여는 이제 자비로 부담하는 거죠. 뭐 회사에서 사실 뭐 근제가 있으면은 근제보험이 있으면 나중에 산재를 치료가 종결된 후에 근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산재에서는 향후 추정 뭐 성형비라던가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산재에는 이런 것들의 추가 청구는 근제보험에서 이제 커버를 하는 것이죠. 휴업급여는, 자, 휴업급여 하겠습니다. 휴업급여는 입원기간과 통원기간을 통해서 휴업한 기간 동안에 급여를 다 받습니다. 아주 산재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재해로 뭐 6개월을 입원 통원을 했다. 그러면 그 일 못한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보통 뭐 입원 기간이 뭐 2달을 하고 통원 기간이 4달이다. 이럴 경우에 6개월 동안에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산정은 평균 임금의 치료 일수, 또 입원 기간, 통원 기간, 요거에 이제 70%가 지급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재해가 발생한 날, 그 날을 빼고 그 전날 3개월치 임금 총액에서 일한 날짜 3개월 동안의 그 총 일수로 나눈 것이 총 임금입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왜 실무에서는 뭐 왜 이거 적냐, 왜 70%밖에 안 주냐, 뭐 휴업급여가 적다고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것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것이 본인이 재해자가 한 달치 받는 급여를 30일로 나누고 여기에서 70% 정도 하면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 정확한 걸 알고 싶으시면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그 담당자랑 통화를 하시면은 뭐 친절하게 뭐 알려주게 되겠죠. 뭐 그 서류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정보 공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 왜 70%만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것이 회사 생활 하려면은 뭐 때에 따라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술 한잔 또 직원들과 할 수도 있고, 또 뭐 개인적인 뭐 생활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출퇴근하려면 기름값도 들고 사실 그 입원을 하면은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70% 정도로 주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왜 70% 주냐? 요거는 뭐 법을 만드는 사람 마음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킨 사람들 마음입니다. 뭐 대의제도에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0%는 어디서 받냐? 요거를 받으시려면 30%는 사실 회사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제가 가입되어 있으면은 산재가 종결되면 산재의 휴업급여랑 근제보험의 휴업급여가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산재에서 받는 휴업급여가 많아서 근제보험의 휴업손해를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받는 것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 위자료가 뭐 가장 큰 항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위자료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평균 임금을 요거 그 최저 보상 금액은 그 고용노동부고시 2018-97호에 보면은 최저가가 지금 현재 적용되는 겁니다. 최저가가 66,800원. 요 금액보다 낮아도 66,800원을 인정해 줍니다. 최고가는 21만 4,002원 이죠. 그래서 뭐 나는 뭐 하루에 뭐 30만원 번다, 50만원 번다, 이거 소용 없습니다. 최고 금액이 21만 4,402원이 적용됩니다. 뭐 공용보험인데 이것이 뭐 편차 크면 안 되겠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건설 일을 하다가 일용직 휴업급여 뭐 요건데, 요 부분에 요 휴업급여, 부분 휴업급여도 있고, 저소득 그 근로자 휴업급여도 있고, 고령자 휴업급여도 있고, 요것은 오늘은 기초만 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셋째로 장애급여, 요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또 인정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네. 요 장애급여를 신청하게 되려면 산재가 종결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종결날짜에 해도 되고요. 그 종결날에 하게 되면은, 신청하게 되면은 뭐 비용이 그 해당 그 산재 지정병원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비용을 내지를 않습니다. 뭐 산재가 종결하고 나서 하게 되면은 뭐 장애 발급 비용이라든가 뭐 진료비 뭐 이런 재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또 받는 병원이 있고 또 안 받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것이 뭐 병원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환자를 조금 더 생각하는 병원에서는 뭐 안 받는 것 같고, 요렇습니다. 자, 장애급여는, 장애급여라는 것이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 질병에 걸리면 신체 등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장애급여라는 것이 의사 선생님마다 또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동일한 환자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마다 뭐 좀 소견이 틀릴 수가 있고, 나를 치료한 의사가 장애 진단서를 써주면 좋은데 뭐 잘 소극적이죠. 뭐 잘 안 써주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또 장애는 뭐 치료한 주치가 뭐 가장 잘 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요 관련된 서류는 장애 진단서, 요것은 치료받은 종결 병원에서 받아야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해당 병원에 뭐 기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을 다쳐서 무릎이 뭐 좀 분쇄골절이 났다, 뭐 이렇게 해서 복잡골절이 났다. 그래서 이제 요럴 때는 요 이제 뭐 기계가 텔러스 기계를 동요도를 검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큰 대학병원급
꽤 있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종결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가서 해도 됩니다. 예, 그 장애급여를 어떻게 하냐? 장애급여 산정은 뭐 예를 들어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이제 그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손가락이 그러면은 뭐 제2 지절관절이겠죠. 예. 요때는 물론 14급에 통증이 있어도 그것이 영구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 한시로 인정된 경우에는 뭐 장애라는 게 뭐 원칙적으로는 영구를 인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부분. 그 손바닥을 보시면은 이게 굽히면은 굽히는 데가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중간에 손바닥 딱 펴시고 중간에 보면은 그 중수지관절, 또 그 바깥쪽으로 있는 게 일지관절, 뭐 손톱 쪽에 있는 게 지관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산재에서 하는 것은 저 AMA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해서 굽혔다 폈다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운동 범위가 다 있습니다. 다 요것은 실무상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요것도 복잡하니까 패스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4급을 받았다. 어쨌든 간에 뭐 14급도 그렇게 받기 쉬운 건 아니죠. 14급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평균 일수에 55일을 곱합니다. 55일을 곱하는데 1급부터 7급까지는 장애 보상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장애 보상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7급에 해당할 때는 장애보상 연금으로 받으면은 131분 그거를 이제 12로 나눠서 매달 받게 되는 것이죠. 뭐 7급 일시금으로 받겠다. 7급인데 그것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이때는 616일분입니다. 여기에 평균 임금을 곱해서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임금이 뭐 내가 뭐 15만 원이 책정이 됐다. 굉장히 많이 다치셨죠? 그래 7급이라고 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제 15만원 곱하기 평균임금 요거 곱하면은 7급이니까 616일 곱하면 요것이 9,240만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임금이 15만원이고 7급에 대한 616일분을 곱하면 9,240만원. 요때는 뭐 일시금으로 하냐 연금으로 하느냐 요것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뭐 사실 날이 많으시다 그러면은 뭐 연금으로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다른 예, 이제 요거는 또 다른 예로 산재가 이제 결정된 평균 임금이 10만원이다. 10만원이고 14급이다. 그러면 550만원 되겠죠. 예, 또 막 15만원 받는다. 그 55일 곱하면은 825만원 요렇게 됩니다. 요 14급은 당연히 일시보상입니다. 이것이 뭐 14급이라고 해서 이것을 실무에서 보면은 조금 우습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것이 누구나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것도 그때그때 다르고요. 넷째로 간병비인데 요것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실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치시고 행정규칙 클릭하시면은 간병비 그 지급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산업재해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